2001년 7월 4일 새벽 2시가 넘은 한 여름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울산시 중구 옥교동에 위치한 어느 지하 단란주점에서 여주인과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여종업원 둘이 빈 가게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이 남자는 맥주를 주문해서 마시는 도중에 갑자기 여주인과 말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이 주점 밖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주점에서 일을 하던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시신이 되어서 발견됐고요. 이 사건으로 평소 주점을 드나들던 손님들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모두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의심되는 주점 손님이나 죽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했던 수집한 DNA 중 어느 것도 천장에 남은 흔적과는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옥교동에서 1년 동안 지역 내의 형사 전원을 동원해서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가려내지 못한 채 이 사건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살해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통해서 살해 방법과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1년에 일어났던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7월 3일 오후 7시 주점 여주인인 41살의 박씨는요, 매일 하는 장사거리를 준비해서 단란주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낮 시간이 길었던 여름철인데다가 손님들이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서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박씨의 출근 시간은 다른 계절에 비해 조금 늦은 편이었죠. 오후 9시 30분쯤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오면서 바빠지게 되자 혼자 일을 하고 있던 박씨에게 동갑인 여종업원 김씨로부터 일을 도와주겠다라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씨와 김씨는 서로 동갑이지만 주인인 박씨의 생일이 조금 빠른 데다가 손님이 많을 때만 약간의 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식의 일을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김씨는 편의상 박씨를 언니라고 부르는 사이였죠. 통화를 마친 뒤에 30분 정도가 지나자 김씨가 단란주점에 도착을 했고요. 두 사람은 바쁘게 손님을 맞아서 장사를 했고 밤 12시가 넘어서 4일이 됐어요. 새벽 시간이 되자 그제서야 한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겨우 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당일 오전 2시 50분이 됐습니다. 단란주점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가게 주인이 당일 영업을 마친 뒤에 바람을 쐬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지하주점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듣게 돼요. 식당 주인은 지하로 내려가서 주점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주변이 어질러진 채 두 여성이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이 단란주점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의 지하에 있었어요. 이 주점의 구조는 벽면을 따라서 설치된 작은 방들이 6개가 있었고 중앙 홀의 가운데는 큰 사각형 테이블과 안쪽에 작은 원형 테이블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주점 주인 박씨는 중앙 홀 큰 테이블 옆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직원인 김씨는 안쪽 원형 테이블 옆 바닥에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였어요. 2층 식당 주인이 이들을 발견했을 때 이 김씨는 숨지기 직전이었답니다. 경찰에 신고해달라라는 말을 남기며 의식을 잃었어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김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목숨을 건지지는 못했습니다. 여주인 박씨는 배와 등, 머리 등 5곳이 흉기에 찔렸고요. 직원 김씨는 배와 가슴 등 4곳이 찔린 상처가 나 있었어요.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각을 4일 오전 2시 21분부터 식당 주인이 이 주점 안에 박씨와 김씨를 발견하게 되는 오전 2시 50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씨의 휴대전화 기록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종업원이었던 김씨가 사건 당일 오전 2시 17분에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현재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조용하다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는데 이게 4분 동안 한 전화였답니다. 전화가 끊어진 시간이 그러니까 새벽 2시 21분이었죠. 이 이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목격한 2층 식당 주인은 당일 오전 2시 10분쯤부터 40분 정도를 식당 창문을 열고 단란주점 상가도 내려보고 산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다 그래요. 단란주점 입구에는 3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 1명이 서 있었지만 이들이 수상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잠시 뒤 건물을 나오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지하주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온 것을 듣게 되고는 이 소리가 궁금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현장을 보게 됐던 거죠. 경찰이 조사한 사건 현장의 기록은 중앙홀의 사각 테이블을 위에 3개의 맥주잔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맥주병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3개의 술잔은 범인과 박씨, 김씨가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특이한 점이 바닥에 쓰러진 김씨의 허리띠가 풀려 있었다는 겁니다. 박씨는 신발을 신은 상태였지만 이 김씨, 직원인 김씨의 신발은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황상 범인은 박씨와 김씨를 살해하기 전에 어떤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박씨와 김씨는요 각각 한 차례의 이혼 경력이 있었지만 평소에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었고 술집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자체를 아주 깊이 해왔기 때문에 손님들과의 관계도 깔끔했었다고 그래요. 이것으로 사건이 일어나던 순간의 상황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란주점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손님과 직원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접대 형식으로 손님과 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인이 성매매를 제안했던 거죠. 이때 주인과 종업원이 거절을 하자 화가 난 범인이 결국 살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건 순간의 상황을 더 자세히 생각해 보자면은 김씨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한 범인은 강제로 이 김씨의 옷을 벗기려고 했을 거고 이를 보게 된 여주인 박씨가 범인을 막으려고 했었겠죠. 김씨의 허리띠가 풀려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여주인 박씨를 보고 이성을 잃게 된 범인이 결국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서 박씨를 찔러 살해하자 이 과정을 보게 된 김씨가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고요. 살인 장면을 목격한 김씨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겠죠. 범인이 결국 김씨까지 이어서 살해를 했을 텐데 주변이 어질러진 것으로 봐서는 도망치는 사람과 죽이려는 사람 간의 몸싸움도 크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발은 이런 과정에서 벗겨졌을 가능성이 크죠. 2명을 살해한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감춘 채 살해 현장을 빠져나왔고요. 곧이어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2층의 식당 주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상황의 순서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본 수사 초기 살해 전 건물 앞에서 봤다는 그 식당 주인의 말대로 이 3명을 용의자로 추정을 했어요.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주점 중앙홀 사각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4명의 손님을 조사해 봤더니 자신들이 주점을 나가기 30분 전에 3명의 남자가 주점 술집 안으로 들어왔고 여 종업원과 함께 홀의 안쪽 방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내용을 다시 보자면은 술집 안에 있던 3명의 남성이 언제쯤 주점을 나갔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용의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여종업원이었던 김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그 지인과 했던 통화를 다시 보면은 지금 손님이 아무도 없다, 언니랑 단둘이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경찰이 수사총위에 이 용의자 3명을 지목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주점을 떠났다, 통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는 안 됩니다. 그 4명의 손님이 목격한 증언들이.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된 이유는요, 목격자가 없던 탓도 있지만요, 현장에 지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술을 마셨으면 당연히 술잔이나 술병에는 지문이 남아야 되는데
없었어요. 제 생각에 범인이 지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해당한 김 씨가 2시 21분쯤 전화를 끊었고 2층 식당 주인이 발견한 그 시각이 2시 50분이면 3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살해를 당했다라는 건데요.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이 술을 조금 마시던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그것도 2명을 살해하면서 몸싸움까지 있었어요. 빠르게 살해한 게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지문까지 지우면서 도망쳤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점이라는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겠죠. 장갑을 꼈을 수도 있지만 냉장고에 술을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근데 이 술을 꺼내면은 잠깐 동안 병에 물기가 생겨요. 이것들이 지문을 지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증거가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사건 현장과 주변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지하 단란주점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계단과 벽에 몇 방울의 혈흔이 묻은 겁니다. 범인은 2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친 곳 없이 계단을 걸어 나갔다면은 피해자들에게서 묻은 피가 이렇게 바닥에만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벽에도 묻어 있다는 것은요, 범인이 손으로 짚었기 때문에 묻게 되었다는 것이고, 벽을 짚으면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범인도 어느 정도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혈흔에서 나타난 혈액형은 AB형이에요. 박 씨는 B형이고 김 씨는 A형입니다. 제3의 인물의 혈액이죠.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피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단란주점에서 피를 흘린 만큼 그날 다친 사람이 있었다라는 주변 증언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AB형을 가진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혈액형 AB형만이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안타깝게도 이 단란주점에는 CCTV도 없었고요. 주변 상가 건물들에게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이 단란주점을 비추는 카메라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마저도 화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보기는 힘들 정도입니다. 원한이나 계획적인 살인으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만약 사전에 살인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2명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점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죽은 박 씨의 지갑이나 주점의 현금 보관함에는 당일 영업을 하면서 벌었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만약에 범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주점의 살인사건에서도 조금 더 침착했을 것이고요. 만약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봤다면 가져갈 수도 있을 텐데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봐서는 계획이 없던 우발적인 살인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렇게 밝혀진 것이라고는 이 AB형의 남성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아직 주변에 살거나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날의 기억은 계속해서 흐려질 수밖에 없고, 기억이 남아있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왜곡되어 있는 기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2001년 7월 4일 울산 옥교동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인 단란주점 살인사건이었습니다.